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저물가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농축 수산물 그리고 석유류의 가격 하락이 다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은 12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연간으로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 공전으로 예산안은 올해도 졸속 심사와 지각 처리가 예상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첫 재판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택시 운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서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들의 운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수출 관련한 뉴스입니다. 우리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민간 소비 역시 6년 만에 가장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윤 기자, 지난달의 수출 지표 어느 정도로 나쁜 겁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14.3% 줄어든 441억 달러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감소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연간 기준으로는 두 자릿수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지속적인 반도체 하락에 대형 해양 플랜트 인도 취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 민간 소비 역시 부진한 상황이죠. 네, 한국은행 수정 전망에 따르면 올해 민간 소비는 지난해보다 1.9%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대내의 불안 요인 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지표에서 민간 소비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서울 물가를 살펴보니까 해외의 주요 도시들보다 높게 집계가 됐다고요. 네, 한 통계 사이트가 발표한 2019년 서울 생활물가 지수는 337개 도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특히 식료품 생활물가 지수는 서울이 뉴욕과 도쿄, 파리, 런던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임금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중하위권이지만 번화가 임대료가 더 비싼 사실 등의 체감 물가가 영향을 받는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넉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지난 9월에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87로 1년 전보다 0.2%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공식적으로 상승한 건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 9월 0.4% 하락하면서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고 지난 10월에도 보합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네, 지난달 물가 상승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품목들도 전해주시죠. 네, 채소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배추가 50% 넘게 올랐고 무가 67%, 오이도 50% 넘게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0.7%를 기록했습니다. 택시 요금이 14.8%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도 1.5%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업 제품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0.6% 상승하면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저물가는 상승률이 높았던 지난해 대비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물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 전기 자동차 1위 시장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요?
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소차 국내 누적 판매량은 3,200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22% 증가한 건데요. 우리나라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4.2%, 미국은 29.4%로 세계 수소차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업체별로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현대차의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내수, 수출을 합한 수소차 누적 판매량은 3,660여 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76% 넘게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토요타의 판매량은 2,170여 대, 혼다는 280여 대를 판매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불과 1년 새에 현대차가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을 앞지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네, 좋은 소식인데요. 윤 기자, 이 세계 수소차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세계 수소차 시장은 지난해보다 100% 넘게 성장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도 수소차 시장이 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영국과 독일, 중국 등 해외도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의 비중을 33%까지 늘리고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네, 연말은 각종 행사들 또 기념일로 돈 들어갈 곳이 많은 때죠. 네, 그런데 이런 집중 지출 시즌을 앞두고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한층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왜 힘들어지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도가 거의 다 찼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1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대형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말 대비 지난 10월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95%로 5%대를 거의 채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은행별로도 이 증가율이 조금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증가율이 더 높은 은행에선 연말 이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10개월 새에 가계대출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농협은행으로 9.46% 늘었습니다. 신한은행 6.88, 우리은행 6.53, 하나은행 6.12% 순이었습니다. 국민은행이 2%대 증가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은행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들이 있죠. 이것들도 연말 대출 한파에 영향을 좀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은행권은 미리 가계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대율 규제는 대출액을 예금액 한도로 묶어두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터 가계대출 1억 원 해주면 이게 15% 가중된 1억 1,500만 원으로 잡혀서 은행으로선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윤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가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들의 재정 수지가 갈수록 악화가 돼서 일부는 몇 년 뒤에 고갈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신윤철 기자. 네, 사회보험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 지금 얼마로 집계가 됩니까?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재정 수지는 올해 4조 9천억 원 적자에서 2028년에는 3배 가까이 늘어 12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연간 적자 규모는 올해 4조 1천억 원에서 2028년 10조 7천억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 8천억 원 적자에서 같은 기간 8배 늘어나 6조 9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은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고령화 저출산 영향을 받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상황이 지속돼 고갈 위험이 큰 것입니다. 신 기자, 다른 보험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까? 국민연금은 기존 적립금으로 아직까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 2천억 원, 군인연금은 1조 6천억 원 적자이며 고용보험도 재정 적자가 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가 증가한 탓인데요. 다만 고용보험은 정부가 올해 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려 2023년부터는 9천억 원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산재보험은 8개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재정 수지 흑자가 지속돼 재정 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적립금 규모는 올해 20조 원에서 2028년 43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제작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 16개 차종 12,000여 대가 리콜 조치됩니다. 대상 차종 가운데 에어백 오작동이나 엔진 꺼짐 현상 등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리콜되는 차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습니까? 네, 먼저 리콜 대수가 가장 많은 폭스바겐 차종부터 좀 보면요.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티구안 2.0 TDI BMT 차량 6,900여 대의 에어백 제어 장치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에어백이 펴지지 않거나 주행 중에 갑자기 펴지는 등의 오작동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폭스바겐 CC 차종 1,500여 대도 같은 부품을 사용해서 역시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지프 체로키 모델도 리콜 물량이 많았는데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생산된 1,800여 대에서 엔진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기어 변속 오류에 주행 중 시동 꺼짐 우려까지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차량을 포함해 모두 16개 차종 12,053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요, 리콜은 언제 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우디 폭스바겐의 경우 이달 16일부터 리콜이 진행되고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미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게 되는데요.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리콜 전에 자비로 이 결함을 수리했다면 제작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관련한 소식입니다. 국회가 올해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졸속 심사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지출이 늘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국회에 513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넘어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이 2020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데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으면서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어제도 회의를 열었는데요. 정부가 제시한 772개 사업 가운데 예산 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에 대한 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 예산안 지각 처리는 벌써 5년째인데요. 정치권에선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졸속 합의되거나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겠다라고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국가 채무 부담 상당히 커졌을 것 같은데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지난달 30일 기준 1,4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09년 723만 원에서 10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건데요. 9년 후인 2028년에는 다시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 수입보다 경기 부양과 복지 등에 쏟는 지출이 많다 보니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700조 5천억 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741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경제 성장이 분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재분배 정책 강화는 향후 분배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니 개수를 활용해 160여 개국의 성장과 또 분배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증가하면 시장 소득 기준 지니 개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돼 경제 성장이 분배 개선에 긍정적 영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재분배 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 미래 성장과 또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요즘 타다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승합차를 이용한 승차 공유 서비스, 이 타다에 대한 법정 다툼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검찰은 불법이라고 보는 반면에 타다 측은 1년 넘게 이어진 합법 서비스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타다 관련한 첫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관련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10시 40분쯤 타다의 모회사인 소카의 이재용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타다 영업을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관련 면허 없이 여객 운수 사업을 하고 또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고 보는 등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타다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타다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1년 넘게 이어진 승차 공유에 대해 국토부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에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도 있는 만큼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검찰의 기소 직후 이재용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 편익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가 새로운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타다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한 소식 연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운행 단속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단속 첫날 400대가 넘는 차량에 1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엄한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어제부터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시작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서울 녹색 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녹색 교통지역은 서울 도심부 친환경 교통진흥지역으로 주로 사대문 안쪽이 해당되는데요. 단속 첫날인 어제 하루 해당 지역으로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00여 대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을 제외하고 모두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당 과태료는 25만 원으로 단속 첫날에만 과태료 1억 400만 원이 부과된 셈입니다. 네, 엄 기자, 과태료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된 총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식별합니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곧바로 등록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자동으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서울시는 번호판 자체가 구겨진 경우 등을 제외하면 98에서 99%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단속 건수가 일부 발생하기는 했지만 더 알려지면 5등급 차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면서 시즌제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까지 상시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환경 규제로 인해서 해운사들의 비용 부담이 높아지자 이번 달부터 유류 할증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업계는 저유황유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해운사들이 운임료를 올리기 위해서 유류 할증료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요. 네, 현대상선은 이번 달부터 단기 계약에 유류 할증료를 추가해 운임비를 인상했습니다. 순차적으로 장기 계약에도 할증료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 등 글로벌 해운사들도 같은 시기에 유류 할증료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가 더 강력해지면서 해운사들은 황산화물 함량이 낮은 저유황유로 바꿔야 되는데요. 저유황유는 벙커 CU보다 가격이 약 1.5배 비쌉니다. 다만 유류 할증료가 도입돼도 해운사들의 수익성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연료비 추가 부담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강화되는 환경 규제로 해운사들은 울상인데 반대로 연료를 판매하는 정유업계는 조금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요. 네, 유가 급등락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는 저유황유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고유황 중질유에서 황을 제거해 저유황 중질유로 바꾸는 감압 잔사유 타랑 설비를 내년 1월 완공할 예정인데요. 내년 3월부터 저유황유를 하루 4만 배럴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설비에 1조 원을 투자했는데요. 매년 2, 3천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달부터 초저유황 선박유 판매를 시작했고 S오일은 지난 7월부터 타랑 설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 급여액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서 중소 또 중견기업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고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의 고용유지 기준에 총 급여액이 추가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중견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 급여액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선택할 경우 7년 동안 해마다 상속 당시 총 급여액의 최소 80%를 유지해야 하고 7년 임금 총액의 연평균이 상속 당시 총 급여액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중견기업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 기준이 당초 연평균 120%에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인 연평균 100%로 완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정 기자, 이 밖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부모와 10년 이상을 함께 거주한 무주택 자녀의 상속 공제율이 주택 가격의 80%에서 100%로 또 공제 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부모가 1가구 1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들에게도 세무 대리인 자격을 주는 세무사법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한 달 이상의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 업무는 허용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올해 기업 5곳 중에 한 곳은 직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설문 참여 기업 814곳 가운데 21%가 올해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답했고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33%로 가장 많이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로 업황 경기 침체로 경영난 심화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조직 재정비와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도 감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이 통화 완화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강 인민은행장은 당 이론지인 치유스 기고문에서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행장은 세계 주요국 통화 정책이 제로금리 방향으로 접근해도 우리는 경쟁적으로 제로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속 화폐 가치의 안정성을 지키는 통화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1% 오름세를 보이며 2,09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36% 오름세입니다. 63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입니다. SK그룹이 중국 투자회사와 미래 신산업 발굴을 위해 공동 투자 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요. SK 현재 1.36% 하락세를 보이며 25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 같은 경우 보험업계 대표적 장수 CEO죠. 한화생명 차남규 부회장이 용퇴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여승주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이 될 텐데요. 이 소식 올라오자마자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75%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에서 수소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0.83% 하락세를 보이며 거래가는 12만 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일본 1위 조선업체가 전격 제휴를 맺으면서 세계 1위인 현대중공업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 반전했는데요. 0.42% 오르며 거래가는 12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입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도 29.86% 오르며 6만 4,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입니다. 5년째 지각 예산인데요. 학교 갈 때 지각하면 헐레벌떡 뛰어가느라서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은 놓고 가고 반면에 멈춰서야 할 신호등 빨간불은 무시하고 뛰어가기도 하죠. 넣을 예산은 충분히 넣고 자를 예산은 충분히 잘라야 하는데 늦은 만큼 제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늦었다고 졸속 예산되는 게 아닌지 그게 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